최도윤 일병이 방금 사망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운 그날 밤 최전방 부대 훈련장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평소라면 병사들의 구령 소리와 군화 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달랐죠. 새벽 2시 반 한 병사가 훈련장 구석진 곳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채 발견됩니다. 21살 최도윤 일병. 입대한 지 겨우 6달밖에 안 된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키 170cm의 마른 체격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던 소년 같은 얼굴. 하지만 그날 밤 발견된 도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온몸에 새겨진 시퍼런 멍 자국들이었어요. 팔, 다리 등 심지어 얼굴까지 곳곳에 폭행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발견자는 같은 중대 선임병 정상훈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순찰을 하던 중 훈련장 모래바닥에 누워있는 도윤을 발견했어요. 손전등 불빛에 비친 도윤의 모습을 본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아, 안 돼. 도윤아. 그의 비명소리는 혹한 속 훈련장을 가득 메웠고 메아리가 되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곧이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죠. 응급실로 연결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찢었습니다. 부대 의무실로 급히 옮겨진 도윤. 담당 군의관 이정호 중위는 도윤의 상태를 확인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체온은 완전히 식어 있었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군의관은 고개를 저으며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추위와 과로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1살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을까요? 입대 당시 건강검진에서 완전 정상 판정을 받았던 청년이 말이에요. 온몸의 멍 자국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새벽 4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침실에서 잠들어 있던 최도현 준장이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부대 응급 상황 정도였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에 도현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40살의 강인한 장군도 이 순간만큼은 그저 형을 잃은 동생일 뿐이었죠. 전화기를 놓은 도현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단련된 강철 같은 정신력도 이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아. 형이 늦었구나.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도윤의 장례식이 치러진 곳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장례식장 입구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만든 화환들이 즐비했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이 속해 있던 부대 관계자들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부대 간부들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인사만 건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도윤의 어머니 박순자 씨가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회색빛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진 손으로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왜 너를 군대에 보냈을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도윤과 나이가 비슷한 젊은 병사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도윤의 모습은 밝고 순수했어요.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미소가 지금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21살 꿈 많던 청년의 미래가 이렇게 끝나버린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복의 금빛 계급장이 번쩍이는 최도현 준장이었어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20년간 야전에서 단련된 그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렸습니다. 도연이 빈소에 들어서자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순간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부대 간부들은 더욱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동생의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각 걸음마다 군화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도착한 도연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복수심이 앞서는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도윤아, 형이 반드시 밝혀낼게. 내 억울한 죽음을. 형이 복수해 줄게. 그의 말을 들은 부대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거예요. 특히 뒤쪽에 서 있던 몇몇 간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군 간부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윤석준 중장이었어요. 58세의 그는 군수사령관이라는 높은 직책에 걸맞은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키 178cm의 당당한 체격에 회색빛 머리카락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바라본 윤석준의 표정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죠. 진심 어린 애도의 기색보다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윤석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웅장하고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기계적인 느낌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도윤 일병은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진정한 용사입니다. 우리 군은 그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그의 말을 받아 적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윤석준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런 윤석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20년간 군 생활을 해온 도연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윤석준이 추도사를 읽는 동안에도 도연의 시선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추도사가 끝난 후 윤석준은 도연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그런 윤석준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을 감지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은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도윤이 생활했던 생활관, 그가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았던 훈련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했죠. 부대로 가는 길에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동생이 어떤 마지막 날들을 보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나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은 을씨년스러웠어요.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막사 사이로 불어와 더욱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도윤의 마지막 신음처럼 들렸어요. 생활관에 들어서자 젊은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병사들의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아무도 도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평소 병사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긴장과는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생활관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도윤이 사용했던 침대는 이미 다른 병사가 사용하고 있었고 그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윤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도연이 도윤과 같은 분대였던 병사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중대장 김철수 소령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식은땀까지 흘리는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병사들은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이 나갔습니다. 중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도윤과 관련된 모든 병사들이 사망 직후 이틀 만에 전출을 나갔다는 거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출은 최소한 한 달 전에 예고되는 게 상례인데 이틀 만에 모든 관련자들을 전출시켰다는 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조치였습니다. 전출? 언제? 도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도윤 일병 사망 직후 이틀 만에 모두 전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도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을 이렇게 빨리 흩어놓는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는 중대장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중대장은 상부의 지시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도연은 한 명의 여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강유진 대위 30살의 그녀는 정의감이 강하기로 소문난 장교였어요. 키 165cm의 단정한 체격에 똑 부러지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맑고 정직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사 출신으로 성적도 우수했고 부하들 사이에서도 인망이 높았어요. 유진이 도연을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에서 그녀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준장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진은 도윤 일병 사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당직 근무 중이었는데 훈련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 소리였지만 점점 소리가 높아지더니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소리는 분명히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용서를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유진의 말을 끊으며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기태 대령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윤석준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살짝 비만인 체구에 항상 실실 웃는 얼굴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 그의 작은 눈에서는 교활함이 엿보였습니다. 강 대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 박기태는 유진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진을 압박했습니다. 강 대위는 항상 신중해야 해. 특히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말이야. 그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박기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도연은 박기태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기태가 떠난 후 유진은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건네주었어요. 가방에서 꺼낸 작은 봉투 안에는 찢어진 군복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그 천 조각은 도윤의 군복 일부로 보였어요. 유진은 그날 밤 훈련장에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몰래 주워서 보관해 두었다는 거였어요. 도연은 그 천 조각을 받아들고 꽉 쥐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흔적이자 가혹행위의 증거였어요. 이게 도윤 일병 군복 조각 같아요.
그날 밤 훈련장에서 찢어진 채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유진은 자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일병의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도윤의 개인 물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가져온 도윤의 소지품들이 책상 위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낡은 일기장,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들, 입대 전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도윤이 아끼던 작은 성경책까지. 각각의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도연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동생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편지를 읽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거든요. 편지들 중에는 도윤이 어머니에게 보낸 답장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밝고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에서는 힘들다는 말이 자주 등장했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이 깔끔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찢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 같았어요. 도윤이 마지막에 무엇을 썼을까요? 왜 그 부분만 사라진 걸까요? 도연은 돋보기를 들고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연필 자국들과 종이에 눌린 흔적들을 따라가며 글자를 유추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희미한 글자 흔적들로 미루어 보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문장과 윤 병장이 매일이라는 부분, 그리고 나를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윤 병장이라는 인물이 도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연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동생이 마지막까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마저 슬프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사건조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별관 3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윤석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보였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준이 차분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최도윤 일병은 혹한 훈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처럼 단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조사 보고서에는 도윤의 건강 상태, 당일 훈련 일정, 기상 조건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에 있던 수많은 멍 자국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시신에 있던 멍 자국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윤석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 자연스럽게 생긴 타박상으로 판단된다고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온몸에 저렇게 많은 멍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요? 회의실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윤석준은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도연을 압박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군인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동생을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음모론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석주는 교묘하게 도연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도 점점 도연에게 비판적으로 변해갔어요.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김병호 헌병 수사관이었어요. 45살의 병호는 도연과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내며 우정을 나눈 사이였죠. 키 175cm의 단단한 체격에 성실한 성격 그리고 정의감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병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지만 반가워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병호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위에서 압력이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내 말 잘 들어. 이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라.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마저 이런 소리를 한다니 말이에요. 병호는 친구로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위에서 막으면 끝이라고 괜히 앞길만 막힐 뿐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위에서 막으면 끝이야. 목숨만 잃지 마라. 하지만 도연에게는 앞길보다 동생의 억울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병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병호 역시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도연은 도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변은 고요했고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묘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도윤이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형이 왜 이렇게 무력할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명히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했어요. 바람 소리만이 도연의 말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생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려라, 도윤아. 형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며칠 후 도연은 뜻밖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그의 사무실로 배달된 거예요. 편지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이 없었고 우편 소인도 흐릿했습니다. 편지지는 값싼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도윤과 같은 중대에 있던 한 병사였어요. 그는 전출을 나간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날 밤 훈련장에서 일어난 참혹한 진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윤성민 병장과 다른 선임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도연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편지 속에는 더욱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 병장이 도윤을 특별히 미워했다는 내용, 매일 밤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무서워서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제보자의 간절한 호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 앞 한 카페에서 도연은 도윤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민수를 만났습니다. 21살의 민수는 대학생이었는데 도윤과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선 민수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도연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도윤의 마지막 연락에 대해 물었을 때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의 빛이 역력했어요.
카페 안의 소란스러운 소리들 사이에서도 민수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한 달 전 마지막 전화에서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형들이 너무 괴롭힌다고 했거든요. 민수의 증언에 따르면 도윤이 했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병들, 특히 윤 병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윤이 한 말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억울하게 죽은 거야.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기라도 한 듯한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때는 단순한 하소연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도윤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증언을 들은 도연의 주먹은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동생이 죽기 한 달 전부터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연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를 나온 도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의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사진과 민수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리한 메모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도연의 심정과 닮아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윤석준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석준의 등장 자체가 하나의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윤석준이 도연의 사무실에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도연의 조사 활동을 견제하려는 거였어요. 그는 교묘한 말로 도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동생을 잃은 형에 대한 걱정을 표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위협이었어요. 자네도 알겠지만 군인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 윤석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었으니 산 사람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도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압력을 가했어요.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야. 자네는 장래가 촉망되는 장군 아닌가. 하지만 도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윤석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준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윤석준이 나간 후 도연은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윤석준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도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를 보낸 그 병사가 용기를 내어 직접 만나자고 해왔거든요. 약속 장소는 서울 한강공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한강공원은 2월의 차가운 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잔잔했지만 회색빛으로 어둡게 보였어요. 벤치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23세 젊은 병사였습니다. 전출을 나간 후에도 계속 악몽에 시달렸다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병사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도윤에 대한 가혹행위는 단순한 군기잡기 수준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윤성민 병장과 그 무리들은 도윤을 마치 표적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했어요. 윤 병장이 도윤이를 특별히 미워했어요. 이유는 도윤이가 너무 순수해서였던 것 같아요.
특히 그날 밤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윤 병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윤을 훈련장으로 불러냈고 다른 선임들과 함께 둘러싸고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도윤이 용서를 빌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지만 윤 병장은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그 병사는 말을 이어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도윤이 쓰러진 후에도 그냥 도망쳤다고 자책하며 울었어요. 도연은 그 병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들을 관찰하고 있던 박기태의 부하들이었어요. 검은 승용차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감시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기태의 부하들은 즉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박기태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어요. 완벽하게 입막음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증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더욱이 그 증인이 도연과 직접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박기태는 즉시 윤석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석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는 박기태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을 완전히 제거해. 그날 밤 도연에게 제보를 했던 그 병사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현장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만 창문이 열려 있었고 유서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병사는 도연과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죽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소식을 들은 도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2명의 젊은이가 죽었어요. 도윤과 진실을 말하려 했던 그 병사까지 말이죠.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어요. 강유진 대위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누군가 그녀의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어요. 유진은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장님, 저는 괜찮아요. 도윤 일병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도연은 유진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유진을 서울 외곽의 친척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했거든요. 윤석준의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의 상급 부대에서는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새로운 임무를 위한 인사 발령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를 이 사건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도연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는 김병호 헌병 수사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절박한 호소였어요. 병호야, 이제 너만 믿을 수 있어. 병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도 윤석준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과 미래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도연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으로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알겠다. 내가 도와주겠어. 하지만 정말 위험할 거야. 병호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준과 박기태가 관련된 군납 비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십억 원의 돈이 불법적으로 유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부하들이 입막음을 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도윤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젊은 병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모두 사고로 처리되었던 겁니다. 윤석준과 박기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였어요. 병호는 비밀 파일들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석준과 박기태의 비자금 계좌 내역, 군납업체와의 불법 거래 증거,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도연과 병호는 밤늦게 만나 작전을 짰습니다. 윤석준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도윤 사건의 진실을 폭로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대와 맞서야 했거든요. 작전 당일 도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어요. 어머니는 도연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도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도윤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도연아, 제발 멈춰라. 너마저 이럴 순 없다.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 말라고 도윤이도 이렀는데 도연이마저 이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어요. 어머니,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도연의 눈빛에서 굳은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도연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 속에는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과 병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윤석준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고 동시에 박기태의 뒷거래 현장을 포착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며칠 동안 은밀하게 감시 작업을 벌였습니다. 매일 밤 돌아가며 윤석준과 박기태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박기태의 일상을 관찰한 결과 그는 매주 금요일 밤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군납업체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곳에서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불법 거래를 진행했던 겁니다. 호텔 이름은 그랜드 제시도 재개속 편지 팰리스였고 항상 20층 스위트룸을 이용했어요. 금요일 밤 도연과 병호는 그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의 박기태가 나타났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주위를 계속 둘러보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박기태의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뻔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고 도연과 병호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뒤따랐어요. 복도 끝에 있는 스위트룸 앞에서 박기태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어요. 박기태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납업체 사장들과 중간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위스키와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기태가 들어오자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업체 사장 중 한 명이 박기태에게 또 다른 검은 가방을 건네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권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그 수량만으로도 수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박기태는 가방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그것은 군 장비 구매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조작된 서류들이었죠. 계약 금액은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려져 있었어요. 이번 달 물량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기태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연과 병고는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윤석준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뒤에는 몇 명의 경호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윤석준의 등장에 복도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연과 병호는 재빨리 비상 계단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윤석준이 스위트룸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서는 긴장한 목소리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대화 내용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은 도연을 제거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자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윤석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최 준장이 계속 파고들고 있어. 이제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도연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무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병호는 조심스럽게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기태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도연과 병호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 로비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투숙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호텔 로비에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연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연을 체포하러 온 거였습니다. 누군가 도연이 기밀을 유출했다고 신고한 거였어요. 최도연 준장 군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도연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윤석준과 박기태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던 거예요. 도연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박기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연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호가 아직 자유로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혼란 속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연이 녹음한 증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희망의 씨앗은 남아 있었어요. 도연이 구금된 지 3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유진 대위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의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윤석준과 박기태는 크게 당황했어요. 그들은 급히 유진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들이 벌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사건이라는 소식에 모든 방송사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당일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이라는 소식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빼곡히 설치되었고 생중계를 위한 방송 장비들도 준비되었습니다. 유진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강유진 대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도윤 일병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진은 그날 밤 자신이 들었던 소리들, 도윤이 당한 가혹행위의 실상,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와 키보드 타자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윤 일병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진의 증언이 이어지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거였어요. 기자들은 메모를 빼곡히 적어가며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박기태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생중계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기태가 소리쳤지만 기자들은 오히려 그의 등장에 더욱 의혹을 품었어요. 왜 군 간부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걸까요?
그의 당황한 모습 자체가 유진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호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는 도연이 녹음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USB와 녹음기, 그리고 비자금 거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김병호 수사관입니다. 병호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윤석준 중장과 박기태 대령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병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윤석준과 박기태가 비리를 저지르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 최 준장이 계속 파고들고 있거든.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박기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급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박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수년간 쌓아온 그들의 범죄 조직이 한순간에 세상에 드러난 거였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도연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병호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였습니다.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그동안의 좌절과 분노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준과 박기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군에서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었어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도연에 대한 혐의도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어 그는 즉시 석방되었어요. 구치소에서 나온 도연을 맞이한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연을 영웅처럼 환영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먼저 도윤이에게 가야겠습니다. 도연의 첫 번째 행선지는 동생의 묘소였어요.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가해자들이 처벌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도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윤의 100일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육군에 가는 검은 리본과 국화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도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추모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도윤의 친구들, 동료 병사들, 그리고 그동안 침묵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까지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도윤을 추모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관 밖까지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어머니 박순자 씨는 이번에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도연아, 고생 많았다. 도윤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추모식장 한쪽에서는 특별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준과 박기태가 수갑을 찬 채 참석한 거였어요.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허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윤석준은 도윤의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보였어요. 그동안의 교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후회와 참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윤석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기태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가 도윤의 목숨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단상에 올라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어요.
도윤아, 형이 약속을 지켰다. 내 억울함을 밝혀냈어. 이제 내가 꿈꾸던 그런 군대를 만들어 가겠다. 도연의 추도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병사들은 목 놓아 울었어요. 그들도 도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추모식 후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연은 기자들 앞에서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군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도윤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변화를 위한 결의였습니다. 며칠 후 윤석준과 박기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연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던 거였습니다. 방청석은 항상 가득 찼고 법정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비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도윤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검사는 공판에서 이들의 재상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군납 비리, 수년간 지속된 가혹행위 은폐, 그리고 증인 살해까지. 그들의 범죄는 끝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장에서 윤석준과 박기태는 더 이상 옛날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도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피고인 윤석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박기태에게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판결 후 도연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도윤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이 진정으로 변화할 때입니다. 판결이 끝난 후 도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의 길을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20년간 몸담았던 군대였지만 동생의 죽음을 겪으며 다른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많은 동료들이 도연을 말렸어요. 총망받는 장군이 이런 식으로 군을 떠나는 게 아깝다는 거였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도연은 앞으로 군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새로운 소명을 찾은 거였습니다. 강유진 대위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 역시 전역을 신청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준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유진의 제안에 도연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호는 군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 내부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는 안에서 변화시켜야 해. 내가 그 역할을 하겠어. 병호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근무일 그는 도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생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무덤 앞에는 이미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도윤아, 형이 이제 다른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일할 거야. 내가 꿈꾸던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에 국화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도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군인권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도윤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이었습니다. 개소식에서 도연은 센터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군 내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어요.
도윤의 어머니도 참석해서 센터에 첫 번째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도윤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여러 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국내에서 고통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20살의 젊은 병사였어요. 그는 부대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도연은 그 병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연의 말에 그 병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1년 후 도윤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새벽 일찍 묘소를 찾았어요. 이제는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군복 대신 입은 검은색 정장이 그의 새로운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무덤 앞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였습니다. 그 중에는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은 병사들이 보낸 꽃들도 있었어요. 각각의 꽃다발마다 감사의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도윤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변화하기 시작한 군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도윤아, 내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지난 1년 동안 군인권센터는 1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부터 부당한 처우 개선까지 다양한 사안들을 해결해 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군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군기강 확립 지침이 마련되었고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어요. 무엇보다 도윤 사건 이후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고 멀리서는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어요. 내가 꿈꾸던 그런 군대가 되어가고 있어.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과 병호가 함께 왔어요. 그들도 도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병호는 도윤이 좋아했던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준장님, 오늘 새로운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군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희생이 만들어낸 변화 때문이었어요. 그래, 가서 도와주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윤의 묘비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석재 위로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도윤아, 형이 계속 약속을 지킬게. 내가 보고 있는 거 알지? 세 사람이 묘소를 떠나는 뒷모습을 따뜻한 봄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확고했어요. 도윤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군가 소리가 이들의 발걸음과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군가는 위협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였어요. 변화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을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노래였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도윤의 영정사진이 마지막으로 비춰졌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형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도윤의 죽음이 그랬어요. 그의 억울한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형의 사랑과 동료들의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만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거였죠.
군인권센터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도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도 설립되어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도연은 그 후로도 끝없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강연을 통해 군 인권의 중요성을 알렸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삶은 도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군인권센터의 상담 전문가가 되어 많은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병호는 군 내부에서 계속해서 개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헌병대 내 인권보호팀을 신설하여 가혹행위 근절에 앞장섰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어갈 거예요. 도윤의 희생이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도윤과 도연 형제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도윤이 꿈꾸던 세상입니다.